우리 며느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 녀석과 함께 전국 팔도를 안 다닌 곳이 없었죠.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에 제주도 초원에서 말이 뛰노는 멋진 사진을 올릴 때 저는 집에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뺑이 치는 파출부 신세였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출근길에 손주 준우를 현관에 휙 내려놓고는 꽁무니 빠지게 사라졌습니다. 속으로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아이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준우에게 어서 와 밥 먹자고 했죠. 그런데 밥상을 차리자마자 준우가 한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짜고짜 그릇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안 먹어. 치킨 사줘.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딸 소희가 먼저 나섰습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굶어. 여기가 식당이야? 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대령하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고모 말이 맞다. 어서 밥 먹어라. 그런데 준우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앞에 있던 빈 그릇을 집어 쨍그랑 소리가 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나 이거 안 먹는다고 했지? 안 들려? 엄마가 그랬어.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 한다고. 나 지금 치킨 먹을 거야. 빨리 사와. 녀석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눈이 새빨개져서 저와 소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소희는 벌떡 일어나 준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소리 지르지 마. 그릇 주워. 싫어. 준우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소희가 의자를 박차고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으르렁거리는 어린 사자 두 마리 같은 둘을 보고는 황급히 달려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꼴 좀 봐. 아주 오빠랑 새언니가 버릇을 다 버려놨어. 소희가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달래며 방에 들어가서 머리 좀 식히라고 했습니다. 준우는 아직 어린애니 상대하지 말라고요. 소희가 겨우 화를 사귀고 자기 방으로 가는데 준우 옆을 지나는 순간 준우가 갑자기 입을 벌려 소희 몸에다 침을 탁 뱉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겁을 했고 소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준우 팔을 낚아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우는 아프다고 악을 쓰며 소희를 마구 발로 찼습니다. 눈이 뒤집힌 소희는 준우를 문 밖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너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너 같은 애 안 받아줘. 준우도 지지 않고 문틀을 붙잡고 버티며 욕을 하고 악을 쓰며 울어댔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둘을 떼어놓고 준우를 끌어안으며 소희에게 눈짓으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눈이 벌개져서 나갔고 저도 화가 나서 준우에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고모한테 침을 뱉을 수가 있니? 그런데 이 녀석이 저를 힘껏 밀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미워. 그리고는 자기 키즈폰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우리 아들. 엄마. 할머니랑 고모가 나 때려. 밥도 안 줘. 흑흑.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뭐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뭐 하는데? 하지만 준우는 흥분해서 엄마 말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녀석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기가 막혀 얼른 키즈폰을 빼서 들고 며느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그런 거 아니다. 오해다.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며느리는 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다고 애를 그렇게 잡으세요? 정말 오해라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제 아들놈과 똑같이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랑 말싸움할 기운도 없고요. 어차피 지금 못 가니까 아들하고 직접 얘기하세요. 아들한테는 뭐라고 변명하실지 제가 지켜볼게요. 그리고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준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니? 할머니가 언제 너를 때렸어? 준우는 저를 원망스럽게 째려보더니 저를 밀치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어찌나 힘이 센지 저는 그만 휘청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내며 겨우 몸을 일으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잠자코 바라볼 뿐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으면 아들의 닥달이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실대로 설명해도 녀석은 마누라 화를 풀어주기 위해 결국 저더러 며느리에게 사과하라고 할 겁니다. 엄마, 그냥 좋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디 덧나요? 아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다 한 가족인데 얼굴 붉히고 살아서 뭐 하겠어요? 예전에는 그 말에 늘 넘어가곤 했습니다. 집안 시끄러운 게 싫어서 제 체면 다 버리고 며느리에게 몇 번이고 사과하고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제가 다 뒤집었었죠. 아들 내외가 잘 살기만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갈수록 기고만장해졌고 이제는 어린 손주 녀석까지 눈치를 보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녀석이 저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 늙은 파출부, 고모는 젊은 파출부.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우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엄하게 물었더니 녀석은 제 손을 뿌리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가 그랬는데? 할머니, 아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다음 날 아침밥을 해놓고 식구들이 모두 집을 나서자마자 신분증과 통장을 챙겨 동네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소희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제 딸까지 이 집에서 온갖 서름을 다 겪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초조한 얼굴로 서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정말. 애 하나를 제대로 못 보세요? 어떻게 준우를 때리고 밥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엄마 친손자잖아요. 어른들 감정 싸움을 애한테 풀면 어떡해요? 아들은 제가 입을 열 틈도 주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하며 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애지중지 키운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제가 한참 말이 없자 아들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내 눈빛을 신경이나 썼니? 아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시선을 피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준우를 불렀습니다. 준우는 아빠 목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와 아빠 품에 안겨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드디어 왔구나. 아빠가 안 왔으면 나 고모한테 맞아 죽었을 거야. 준우야,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고모가 언제 너를 때렸어? 준우는 고개를 들어 제 팔을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여기, 고모가 내 팔 비틀었어. 제가 뭐라고 하려는 순간 밖에서 돌아온 소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침을 안 뱉었으면 내가 내 팔을 비틀었을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소희 몸을 훑어봤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딸아이 몸에서 침 자국이라도 찾으려는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너 왜 그러냐? 대학원까지 다니는 애가 어린애랑 싸우고. 그리고 내 몸에 침 묻은 것도 안 보이는데? 100번 양보해서 준우가 침을 뱉었다고 쳐도 걔는 애잖아. 내가 어떻게 애를 때리니? 저는 아들이 제 딸을 몰아세우는 꼴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애라서 때리면 안 되고 너는 애가 아니니 맞아도 되겠구나. 나이 30 넘어 먹고 앞뒤 분간도 못하고 동생을 잡아? 내가 보기엔 소희가 고모 노릇을 못하는 것 같으냐?
그럼 넌 오빠 노릇은 제대로 하고 있고? 아들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중이다. 오늘 준우가 소희한테 사과하게 하든지 아니면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안방마님 행세는 너희 집에 가서 해. 고집불통인 아들은 당연히 제 아들을 데리고 딸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콧방귀를 끼며 준우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씩씩거렸습니다. 소희가 제 옆에 앉아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구고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오늘 준우를 혼내지 말았어야 했나봐. 그냥 어린애니까 그릇을 깨든 말든 내버려 둘걸. 소희야, 저는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지난 몇 년 사이 딸아이는 점점 예민해지고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 마음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니. 하지만 속으로는 제 자신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건 오빠가 결혼한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세 식구가 살던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게 큰 경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둘을 키웠으니까요. 아들이 장가를 가니 이제 큰 숙제를 다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인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살림도 육아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집에 손님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소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새언니, 와서 같이 좀 해요. 오늘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아요. 엄마 아까 칼에 손도 베었는데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던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어머,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집은 손님 초대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했나 봐요. 제 손이 멈칫했고 딸도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새언니 말이 맞다. 이 정도는 엄마한테 눔이지. 너도 가서 쉬어.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려도 딸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이구, 모녀 사이가 아주 애틋하시네. 소희야, 가서 쉬어. 내가 안 하면 엄마가 너도 못 시키실 테니. 새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희가 발끈했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아무 뜻 아닌데 그날 밤 며느리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은 족쇄가 아니며 나는 아내나 며느리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평생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기를. 제가 그 글을 보고 있을 때 아들 준혁이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설거지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비아냥거리세요? 저는 영문을 몰라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글을 올린 건 며느리인데 왜 아들 눈에는 제가 며느리를 욕한 게 되는 걸까요? 저와 소희는 정말 아무 뜻도 없었고 며느리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아 방에서 울고 있는지, 자기는 직장 일도 힘든데 집안까지 시끄러우니 죽을 맛이라는 둥 하소연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아들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영이한테 사과하세요. 소희도 데리고 가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있는 소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됐어요. 엄마는 가지 마시고 소희 너 혼자 가서 해. 저는 당연히 딸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반년 후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
저는 돈이며 몸이며 아끼지 않고 며느리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소희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무척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딸이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얼굴색을 싹 바꾸고 소희를 밀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뱃속에 있는 애는 아들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소희는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잖니. 아기가 얼굴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며느리는 저와 소희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다행히 소희가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 있어 제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준우가 태어나기 전 저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집에서 산후조리하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기 쉽다고 소희가 말해주더군요. 돈은 좀 들어도 모두가 편한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제게 와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바꾸려고요. 제가 바로 되물었습니다. 거긴 소희 방인데 그럼 소희는 어디서 자니? 아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소희도 집에 잘 안 오는데 오면 어머니랑 같이 자면 되잖아요.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 방 하나 없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내 딸은 자기 방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니? 너, 이 집 내가 사준 건 잊었니?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소희가 이 집에서 완전히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게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 우리는 작은 집을 팔아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두 해가 지나면 소희도 대학을 졸업할 테니 타지에서 직장을 구하면 집을 얻어주고 여기서 직장을 구하면 여기서 집을 얻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들 내외는 소희 방을 뺏을 궁리부터 했습니다. 제가 반대하자 아들은 몰래 소희에게 가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소희야, 너 오빠랑 새언니가 이 일로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지? 새언니 이제 막애 낳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딸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짊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딸이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제가 계속 캐묻자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돌아올 집이 없는 거야. 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당장 집을 나와 따로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야 딸이 방학 때라도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나온 지 몇 달도 안 돼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로 들인 입주 도우미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살림도 엉망으로 한다고요. 그들의 태도가 간절해 보여 저는 3가지 조건을 걸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건 좋지만 월세집은 빼지 않겠다고요. 소희가 돌아올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들은 그러겠다고 했지만 틈만 나면 월세가 아깝다고 투덜댔습니다. 결국 제 딸이 저를 걱정해 그 집을 빼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아들 내외는 딴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물론 육아와 살림은 여전히 제 몫이었지만요. 가끔은 이 애가 내 손주가 아니라 내 자식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준우가 저와 소희를 우리 집 파출부라고 부르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 눈에 우리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2번째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분노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만드세요? 제가 생트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준우가 한 말을 전했지만 아들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봐주길 원하면 아침에 데려왔다가 저녁에 데려가라고.
더는 입주 보모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사과하러 가지 않은 후로 아들은 발길을 또 끊었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소희는 대학원에 다니며 서울의 큰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노인대학에 다녔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가 숙제는 안 하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소희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빠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을 열자 역시나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과일을, 다른 한 손에는 준우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용건을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준우는 방학인데 제가 돌볼 시간이 없어서요. 엄마한테 좀 맡기려고요. 소희가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새언니는요? 지금 방학이라 출근도 안 하잖아요. 며느리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방학 때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인 그녀를 집에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준혁이 멋쩍게 눈을 깜빡이자 준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티베트 여행 갔어. 아직 안 왔어. 올 때 내 선물 사온다고 해서 이 녀석은 신이 나서 엄마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소희를 얄밉게 째려봤습니다. 고모가 나 괴롭히면 엄마 돌아와서 혼내줄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혁이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준혁은 더욱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소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준우가 나랑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고 했을 때는 신경 잘만 쓰더니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소희에게 사과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 동생아, 오빠 좀 봐줘라. 소희는 사과를 밀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소희가 나간 후 저와 준혁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소희가 너한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니? 아들은 사과를 우적우적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희가 대학원 합격했을 때 지영이가 엄마한테 등록금 내주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대답이 없자 아들은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가 내주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화날 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엄마가 소희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공주병이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걱정이에요. 그러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 봉지를 집어 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과일이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제가 문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랑 내 아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준혁은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소희 흉종봤다고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고 말고. 소희는 내 딸이다. 내 앞에서 내 딸을 험담하는 건 누구든 용서 못해. 그럼 저는 엄마 아들 아니에요.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냉소했습니다. 내가 나를 엄마라고 생각은 하니? 나는 내 집에 돈 대주고 일해주는 파출부 아니었니? 1년 전 소희의 대학원 등록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부담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는 제가 등록금을 내주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소희는 이제 성인이에요. 대학원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 등록금도 자기가 벌어서 내야죠. 왜 어머니 돈으로 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황당해서 그때는 순진하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내 딸 등록금을 내가 내주지. 그럼 누가 내주니?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준우를 위해 남겨두셔야죠. 준우가 우리 강씨 집안의 미래잖아요. 그전까지 저는 따로 살면서도 매달 며느리에게 7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후로
저는 그 돈을 끊었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내가 사줬고 애도 내가 낳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 남은 인생을 그들을 위해 희생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끄는 첫 달, 며느리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늙은이들은 아직 몸이 성하다고 갑질을 하는데 지금 편하자고 자식 내팽개치면 나중에 아파서 누워도 돌봐줄 사람 없을 줄 알아라.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괜찮다. 정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되니까. 얼마 안 가 며느리는 그 글을 삭제했고 다시 올라온 글에는 다른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사한 옷을 입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인생은 정해진 길이 아닌 넓은 들판이다. 자유를 위하여. 지금 제 앞에서 준혁은 바닥에 널브러진 과일을 보고 제 단호한 태도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준우도 안 봐주시고 돈도 안 주시고. 도대체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내 엄마지 준우 엄마가 아니다. 자식 키우는 건 너희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지영이 성격 아시잖아요. 걔는 자유로운 사람이라 살림도 육아도 안 한다고요. 그건 내 사정이지. 내가 선택한 아내고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아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가 이혼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귀가 아파 귀를 막았습니다. 또 이혼 타령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결혼 생활이 제 손에 달린 것처럼 말이죠. 옆에 있던 준우가 그 소리에 놀라 울먹였습니다. 녀석이 제게 다가와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 치킨 안 먹을래요? 고모도 안 때릴게요. 착하게 있을게요. 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라. 준혁아, 나는 너에게 빚진 것이 없다. 그날 준우는 우리 집에 남았습니다. 며칠 사이 아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밥투정도 안 하고 소희와 TV를 볼 때도 리모컨을 뺏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얹어 사는 아이처럼 나이답지 않게 철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에게는 손주보다 딸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소희를 대신해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소희는 준우가 건네는 과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준우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고 소희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호들갑 떨기는 시끄러워. 하지만 딸의 눈에 어린 미소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준우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집 안은 온통 배달 음식 용기로 가득했고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으며 바닥은 끈적거렸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소희가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진짜 더럽다. 오빠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 거야? 우리는 더는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좀 치워줄까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오빠도 이제 어른이다. 우리가 뒤치다꺼리 해줄 의무는 없어. 일주일 뒤 준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들의 생일 파티를 제대로 해주고 싶다며 체면을 버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하며 며느리가 할머니가 안 계신 생일은 복이 달아난다고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고민 끝에 잠시 들렀다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도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출발하기 전 소희가 15만 원이 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딸은 그래도 고모인데 1년에 한 번인데 뭐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일 파티는 우리 관계의 완전한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희야, 내가 이번에 여행 가서 선물 사왔어.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희에게 선물을 사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예쁘죠? 며느리는 제주도 도라르방 모양의 팔찌 2개를 꺼내 저희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소희야, 새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팔찌는 가벼웠지만 그 선물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희도 얼른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저도 준우 선물 준비했어요. 저도 제 봉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봉투를 받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소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세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센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45만 원. 고모랑 할머니가 합쳐서 45만 원.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비웃음 사기 딱 좋겠네. 소희가 발끈해서 나서려 했지만 제가 손목을 잡아 막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자리를 뜨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돌아서자 며느리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가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얘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며느리는 저를 흘겨보더니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벙어리야? 나만 나쁜 사람 만들 셈이야? 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준우 생일인데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내가 30만 원, 소희가 15만 원을 줬는데 이게 적은 돈이니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은 되시잖아요. 그동안 모아두신 돈도 꽤 되실 텐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잖아요. 준우 학원이랑 유치원비 내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는 예전처럼 애교를 부리면 제가 돈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이번에는 단단히 착각한 겁니다. 저는 냉소를 머금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45만 원이 적다고 하는데 그럼 내 생일 때 너희는 내게 뭘 해줬니?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생일 한 번 챙겨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할까요?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준우 부모가 죽었니?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저를 거칠게 밀치며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 늙은이가 진짜. 소희가 저를 보호하려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지영, 우리 엄마한테 손대기만 해. 며느리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쓰는 늙은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한테 노후를 맡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너,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늙어서 대접받고 싶으면 지금 돈을 내놔. 나중에 저 계집애가 영정사진 들고 상주 노릇이라도 해줄 것 같아. 소희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준혁이 둘을 떼어놓으려다 소희를 세게 밀쳤고 소희는 제게로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너 맨날 왜 이렇게 소란이야? 준혁이 소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한심한 인간아. 소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딸을 제 뒤로 숨기고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 세 식구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다 한 가족인데 이 집에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소희의 손을 잡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깊이 쳐다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 그리고는 그 상처뿐인 집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요?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요. 어쩌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을 때는 좋은 아들인 척했을 뿐이겠죠. 그는 책임감 없는 자신과 꼭 닮은 며느리를 만나 두 마리의 거머리처럼 제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우까지 세 번째 거머리로 키우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환상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 준혁이 몇 번이고 준우를 저희 집 앞에 데려다 놓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문 밖에서 울어도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준혁이 밤늦게 사과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추석 무렵 노인대학 수업을 마치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아들네는 잘 지내요? 왜요? 제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언니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왔다가 저기 과일 가게랑 한바탕 했잖아요. 왜요?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애가 하도 까부니까 진열해놓은 두리안을 떨어뜨렸나 봐에 주인이 사라고 하니까 돈 없다면서 도망가려다가 붙잡혔지 뭐예요. 아주머니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언니, 그 며느리 보통이 아니죠. 저는 채소를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에요? 따로 산 지 꽤 됐어요. 아주머니는 놀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언니. 속 시원하네. 저는 웃으며 시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소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딸이야. 예전에는 제가 온갖 정성을 다해 밥을 차려도 불평만 듣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제가 뭘 하든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 투룸 아파트를 사기에는 부족했지만 2년만 더 모으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사서 제 노후를 보내고 나중에는 소희에게 물려줄 겁니다. 문득 자식한테 노후를 기댄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몇이든 결국 자기 손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희에게 들으니 준혁과 지영은 돈도 없고 게으른 탓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우도 비싼 사립 유치원에서 공립으로 옮겼다고 하고요. 며느리의 SNS에는 여행 사진 대신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는다는 푸념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엄마, 소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두 사람 이혼한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릴 뿐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을 걷어찬 것뿐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채소 봉지를 들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저 멀리 며느리가 준우를 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그녀는 아이의 등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못 본 척 제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